세금 도둑질 당했습니다. 자, 이 짓을 한 사람이 이른바 4+1이라는 불법 모임입니다. 신손정박 플러스 문. 이 사람들을 우리는 신오정이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왜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자기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의 세금 512조 원을 도둑질한 겁니다. 네, 첫 라이브 픽은 선거법을 둘러싸고 격락에 휩싸인 정치권 소식입니다.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말한 심손정박 플러스 문, 이제 신조어로 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의원에다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 세력들인데 한국당은 4+2 자체가 법률상 대표성이 전혀 없는 기구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제1야당인 본인들을 무시한 채 따로 이제 협의를 하니까 독이 바짝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과 함께 4+1 협의체 자체도 석패율제로 자중질환을 겪으면서 막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이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석패율제가 중진 자리 보존용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석패율제는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 그 1등 당선자와 2등 낙선자의 표가 이제 차이가 가장 적은 사람을 이제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제도인데, 그렇게 되면 중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득표율은 담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진들이 석패율을 통해서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비판하는 거죠. 네. 이 석패율제에 대해서 한국당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심재철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치계에서 물러나야 될 그 퇴물들한테 자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석패율이고 이중능력제입니다. 퇴물들이 누구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심손정박.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빠지 한번 더 해먹겠다고 선거법을 뒤집어 놓고 석패율이니 이중능력제니 장난을 그렇게 쳐대는 것입니다.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석패율제 정의당을 위한 거란 주장인 것 같은데 이런 주장 일리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석패율이 정의당을 위한 것은 아닐 거고요. 과거에는 이제 지역구 지역주의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했던 건데, 왜 그런 거냐면, 그게 이제 아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석패율이라는 게 1등과 2등을 이렇게 나눠서, 예를 들어가지고 1등분의 2등 해가지고 이게 0.9냐, 0.8이냐, 0.99냐 해가지고 이게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그 사람이 석패율로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주 아깝게 진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거대 양당이 경쟁할 때 다른 한 당의 후보가 그 당을 기반으로 많이 투표를 얻으면 그 불리한 지역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서 과거에는 했던 것인데, 지금은 지역주의가 조금 완화된 상태에서 아주 유명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나오면 아무래도 근소한 차로 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중진용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의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석패율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끝까지 이제 선거 연대나 이런 건 어렵고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수도권에서 정의당 후보가 나와가지고 표를 뺏어갈 경우에 좀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네. 거를 좀 불리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심재철 대표의 말씀이 좀 이해는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있으면 들어가서 논의를 하면 되잖아요. 원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오적 좋습니다. 그건 악플이죠, 악플. 그건 악의적인 댓글인데, 자유한국당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플 정당이에요, 무플 정당. 그래서 그 무플 정당 때문에 20대 국회가, 제가 민생 무상이라는 표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덧없는 걸 인생 무상이라는데 20대 국회가 상당히 덧없다. 이래가지고 저는 20대 국회가 참 민생 무상이다.
자유한국당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원내로 돌아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석패율제에 뭐 심상정 대표는 이제 포함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정의당이 이렇게 석패율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저기 뭐죠? 심상정 대표 포함 안 될 거다고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 거 몰라요, 아직도. 그러니까 네. 그건 이게 하도 민주당 쪽에서 중진 살리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유성엽 의원이 그랬나요? 중진은 안 되는 안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뭐 그 중진은 제외라는 거를 또 구성을 어떻게 할지, 무슨 뭐, 3선 이상은 안 된다, 무슨 뭐, 재선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뭐, 법에다 규정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심상정 대표가 거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앞서 이제 김상환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예를 들면 정의당 소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구보다는 비례에서 많은 의석을 얻어왔고 뭐 개정선거법 안에서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석패율제가 없으면 선거 막판 가면 민주당하고 이제 후보 단일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석패율제가 있으면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도 내가 끝까지 뛰어서 표를 좀 많이 얻으면 석패율로 구제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이제 기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선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고 민주당은 그게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정말 2%, 3% 차이로 표가 갈라진 이 상황에서 정의당의 그 완주가 굉장히 좀 불리한 측면들도 있는 거죠. 네. 그건 아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뭐 우리공화당 후보의 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유한국당도 신경 쓰이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런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찬성하는 입장 아닙니다. 저는 기존 선거법들 하자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명분을 조금 이해하는 측면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정당 투표표가 사표가 될 수도 있으니 그걸 좀 실질적으로 해달라는 그 명분을 제가 동의는 안 하더라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석패율제는요. 제가 2, 3일 동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왜 하지? 라는 그 명분에 이해가 안 됩니다. 동의는 고사하고. 네. 왜 하는 걸까요, 이거는? 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법을 밀어붙일 경우 비례한국당으로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오시죠. 만일 민주당과 좌파 연합 세력, 이 같은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거법을 워낙 엉터리로 자기네들 이익과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기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경고를 하는데 낯짝 두껍기가 고운 발바닥보다 다음 뿐이라고. 계산법을 보면은 이 비례한국당 만들면 뭐 한 20석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작년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 한국당에서는 그 비례대표 득표를 위한 제2보수정당 창당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지금 이제 250석 지역구에 이제 비례대표 50석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연동률을 50%를 해서 30석 또는 25석에만 적용하면 대체로 한 연동률이 한 25%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에서 30% 득표를 한다. 정당 득표율. 제2위성 정당으로. 그러면은, 300석에 30%면은 100석이 되겠죠. 네. 거기에 연동률이 25%니까 한 25석 정도를 비례대표로 차지할 수 있다는 단순 계산하면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이걸 추진하고 있고,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리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선거 운동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실제로 가능한 사안이고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난은 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도입했다가 오히려 한국당의 의석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에서 지금 심지어는 비례민주당 얘기까지 나온다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파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비례한국당이 창당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는 누가 이미 정당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미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명을. 다른 이름으로 해야 되고 또 이제 선관위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또 법적 해석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평론가님, 네. 민주비례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올 수 없는 겁니까? 만약에 나올 수 한국당이 있는데요. 있습니까? 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그 인터넷에서 좌표를 찍어준다 그러잖아요. 좌표를 찍어주는 인물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민주당의 인물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둘로 쪼개가지고 당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표를 온전히 그 비례당으로 보내기가 어려운데 보수 정당에는 지금 박근혜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친박 연대도 성공을 했듯이 그 좌표를 찍어주면 가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은 조금 불리한 측면이 저는 좀 있다고 보고요. 네. 제가 이게 처음에 선거법이 논의될 때부터 제가 이 얘기는 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이게 좋게 얘기하면 교차 투표인데요. 이게 심해지면 이게 분식 회계처럼 분식 투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된다. 제가 그 작년에 뭐 한 9월, 8월부터 제가 계속 이거를 경고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거를 이제 자유한국당이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잘 학습을 시키고 뭐 선거운동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표 다 사표됩니다. 여기에다 비례 찍으면 다 사표됩니다. 이러면 좌표만 정확하면 그 다음에 찍을 거는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어디 찍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좌표가 부정확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어디 찍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학습이 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학습을 시키느냐와 좌표가 정확하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뉠 것이다. 저 이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비례한국당 이미 등록된 당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비례한국당은 아니더라도 뭐 당명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만약에 위성 정당을 만든다면 네. 기호 3번은 가능한 건가요? 기호 3번을 하면 현역 의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현역 의원 좀 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좀 의원 예전에 한번 DJ 정부 때 자밀련 교섭단체 만들어 의원 꺼주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현역 의원들이 이제 있는 정당, 현역 의원 수대로 이제 기호를 만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기호를 앞순위를 받으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쫙 빠져가지고 비례한국당, 그러니까 비례자한당이나 비례자영 이런 데 좀 가져와야 되거든요. 가가지고 하면 이제 앞번호를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은 사실은 저기 연동은 위성정당 만들어서 완벽하게 먹으려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 안 하고 비례한국당은 저 지역구 공천 안 하고 그냥 싸그리 비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에 제가 현역 의원이에요. 야, 당신 출마하지 말고 비례한국당 가가지고 그냥 있어. 그럼 가겠습니까?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비례를 2번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좀 있겠죠. 물론 뭐 자유한국당에 비례대표 한 사람들 몇 명, 한 5명 빼가지고 야, 다시 비례한국당 가서 비례대표 한 번 더 받아. 뭐 이러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고서는 좀 기술적으로는 조금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앞서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시듯이 그 좌표만 제대로 찍으면 기호가 3번이든 7번이든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용지에다 나오는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앞번호라고 1, 2, 3번까지 보고 찍어요, 요새 분들이. 제대로 좌표만 찍어준다고 하면. 네. 네. 위원님, 근데 이런 뭐 비례 한국당 나온다고 하면은 보수 통합, 지금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 계속 황교안 대표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보수 통합에 혹시 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선거법이 지금 진행되는 대로 뭐 연동형 비례대표 플러스 석패율제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된다면은 보수 통합이 어려워진다기보다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난 뒤에 뭐 합당을 하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절차가 될 것 같고 지금 그 우리가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의 어떤 법적 문제, 정치적 문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 좀 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성찰이 하나 필요한데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논의 자체가 그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지금 그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표의 이제 등가성 원칙인데 지금 후보에 한 표를 던지고 정당에 한 표를 던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은 지역구를 많이 얻은 정당은 비례대표가 안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그 던진 표가 그 오히려 그 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위헌성이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깜깜이 선거 문제인데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 내가 A 후보를 찍으면 A 후보가 되고 A 정당을 찍으면 A 정당의 그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되는 걸 당연히 예상하고 하는 건데 지금은 A 후보를 찍는 건 문제가 없는데 A 정당을 찍을 때 과연 이 표가 당선자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누구한테 표가 가는지도 지금 뭐 잘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그 국민의 기본적인 그 투표권을 저해한다는 게 또 헌법 그 전문가들의 지적이기 때문에 이런 위헌 논란
그리고 지금 이제 위성정당 또는 비례정당의 어떤 그 법적인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은 이번에는 현행 선거법으로 그 내년 총선을 치르고 그 이후에 표의 어떤 비례성이나 등가성 이런 거를 보완하는 그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반에서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나라에서 여러 제도 중에서 심플해야만 하는 제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선거, 입시. 입시도 심플해야 됩니다. 복잡하면요. 이게 불공정 문제가 생기죠.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가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심플한 제도여야 되고 또 하나 지난번에 주요에도 저희가 이제 저희 세 사람들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선거제 개편은요. 이건 제 개인 사견입니다. 급하게 할 거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권력구조 개편이 먼저 되고 그 권력구조에 맞는 선거제가 나와야지 선거제 개편 먼저 하고 권력구조가 놔둔 상태 선거제 개편 따라간다. 이거 꼬리가 몸털 흔드는 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롱텀으로 개헌까지 포함해서 권력구조 개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선거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어 다당제가 있는 건 독일인데 독일과 우리나라는 권력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 선거법을 둘러싸고 이 정치권 밥그릇 싸움이 잠잠해질 기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더 복잡해진 여야 셈법 분석해봤습니다.